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조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HBM도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방향,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집적 생산품 규칙 룰이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외 집적 생산품 규칙은 뭐냐 그러면 미국의 이제는 자본이라든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것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 안에 컨트롤 안에 그러니까 규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국 내에서도 만들어진 것도 문제겠지만 이제는 제3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사실 미국 원천 기술을 다 쓰거든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굉장히 유리하게 쪽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반도체 만들 때 미국의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해외 지적 생산품 규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까지는 계속적으로 자본을 좀 막았다 그러면 이제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대중국 수출을 이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이제 추세는 뭐냐면은 AI를 통해서 사실상 미래 전략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략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럼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라 본다 그러면 역시나 GPU 밑에 옆에 이제 싹 세팅이 되는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막게 되면은 중국의 AI 기술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특징은 제3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마저도 부품마저도 장비마저도 중국 쪽으로 수출이 규제가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규제들이 이번에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여도 뭐 미국 기술이나 장비가 쓰였다면 규제가 적용을 받는 건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미국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중국 쪽에 수출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야. HBM이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이 HBM을 누가 만드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3사가 만듭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 반도체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순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 얘기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표에도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세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요즘에 뭐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듣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HBM 못 만드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HBM을 만듭니다. 거의 양분하고 있어요. 예, 공급하고 있어요. 다만 엔비디아에 이제 누가 전략 납품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고사양의 이제 HBM을 SK하이닉스가 전략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HBM을 만듭니다. 다만 중국 쪽으로 그러면 누가 수출하느냐를 봤을 때 SK하이닉스는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어느 쪽으로? 미국 쪽으로. 전량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에 SK하이닉스는 영향이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일부에 대해서 이제는 일부 HBM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마 룰이 이번 이제 제재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두 업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두 회사에 대한 주식을 팔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봤을 때 약간 불안 심리가 아직 잠재우지 못했고 이번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 규제가요. 12월 31일부터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뭐 동맹국에서 있는 중국 자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일부에 대해서 허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중국 자회사 여기서 뭐 반도체를 수입을 받아도 뭐 이거 중국 쪽으로 흐르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허용해 준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 삼성전자 일부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다 보니 사실 이번 룰에 대해서 이번 규칙에 대해서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건 미비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유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번 수출 통제안에서 또 주목되는 점이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네. 자꾸 미국하고 중국이 좀 갈등하고 싸움만 일어난다 싶으면 그 불똥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으로 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매번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뭐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가요?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일단은 뭐 네덜란드와 일본의 부품 장비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이번 제재에서 빠졌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네덜란드나 일본은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상 제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이 하는 만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맹국들 중심으로는 이제 이번 제재에서 빠진 거죠.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계속 미국 쪽과 협약을 하면서 미국만큼의 제재를 중국 쪽으로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뭐 자국 기업 반도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런데 해결책이 뾰족히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상 지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또 실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계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아시겠지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치는 게 항상 우리나라였고 특히 예.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항상 그 가운데에서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는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게 조금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난다 그러면, 돌파한다 그러면 충분히 두 나라 가운데에 서서 두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이 좀 꼭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네.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해서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뭐 디플레이션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1.5%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측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성장이 됐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1%대 석 달 연속입니다. 예, 지금 차트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쭉 보시면은 이제는 9월 달부터 들어와서 1.6% 기록한 이후에 연속 석 달 이제 1%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소비자 물가 추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못 하시죠. 왜? 내가 먹고 쓰는 거는 사실 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대표들이 먹는 거잖아요. 채소로 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10% 넘게 물가 상승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품목 상승률입니다. 무가요. 62%, 1년 전과 대비해서 뭐 42% 올랐던 게 호박이고요. 오이도 마찬가지죠. 27%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이게 시장에 가서 자주 사시는 게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채소류 가격이 사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기여도를 봤더니 0.15%포인트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채소류가 올랐는데 석유류 제품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류는 5.3% 이제 하락을 했고요. 기여도를 보면 0.22%포인트 정도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품목이 있고 이제 하락한 품목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왜 이렇게 채소류 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시차 반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밥상 물가라 볼 수 있는 신선식품 지수가 0.4% 상승했고 생활물가 지수가 1.6% 상승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뭐 물가는 지금 기조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다 상승률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니까 이거 디플레이션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고물가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더 해줘야 될까요? 저는 약간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사실상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1.5%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소지 부진, 그러니까 소비가 부진해서 일어나는 현상. 내수가 안 좋아. 그렇죠. 내수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측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실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가 부진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1.5% 수치가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가 부진하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황형 물가 둔화세라고 이제 보통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적 측면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고물가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도 맞지만 그래도 소비 부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두렵다,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의 경제 기조는요, 확실히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데, 내수를 살리는데 목적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을 한 2%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12월 이후에는 다시 뭐 2% 부근까지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일단 환율이죠, 사실상.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제 1,400원 주고 사온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이제 시간차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12월 달 되면은 이 환율 급등 때문에 이제 물가가 좀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1.5%의 상승률이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2%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이게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면 좋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물가 자체가 일단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내 돈을 더 내고 사실 물가를 살 수밖에 없죠.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는 그겁니다.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나마 유가가 좀 안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뛴다 그러면 정말로 힘들죠. 사실 내수 내년에 살려야 되는데 내수 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변수는 유가랑 내년도 이제 내수 살리기, 그래서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내년 투자 전망이 어두워진 걸로 집계가 됐는데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은 거죠. 제가 기업인이라도요. 예. 제가 만약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조금만 뒤로 미루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출액 500대 기업입니다. 이제 투자 계획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게 투자 축소 계획이 이제 더 높아졌죠. 이게 보시면 작년보다 크로스가 돼버렸어요. 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축소 계획이 한 28%, 투자 확대 계획이 12% 조사가 되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요. 지금 대기업의 56%가 사실상 투자 계획을 좀 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예. 투자 계획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라고 응답한 수가 56%가 되는 거죠.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과 대비해서 그 정도로 사실상 투자 계획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였어요.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내 리스크 영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좀 미루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투자 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한 56% 정도 된다고 저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럼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 활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제 좀 달라. 세제 혜택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제는 경영 안정 펀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더 늘려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는 기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네. 상법 개정 아시잖아요. 상법 개정 논의를 좀 그만 좀 해달라, 지양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 두 부분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제는 토대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만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럼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 토대들을 정부가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